반도체 산업이 발전한 이후 전자기기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자물리학의 발견 이전과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물리학이 없었다면 현대화학도, DNA, RNA를 다루는 생명공학도 연구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양자정보 과학기술, 그중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아시나요?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1년 반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법칙대로라면 현재는 원자 하나가 메모리 한 비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어의 법칙이 어긋난 이유는 양자세계의 법칙이 소자의 작동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런 효과가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시켜 이 효과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양자정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양자정보 기술 중 양자 컴퓨터는 현대의 모든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이진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고전 컴퓨터는 전자회로에서 0V와 5V인 상태가 각각 0과 1을 나타냅니다. 연산 소자의 입력단에 전압이 걸리면 출력단에는 그 소자의 연산 논리에 맞는 전압이 표시됩니다. 컴퓨터의 CPU는 이런 연산 소자들을 다양하게 조합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전압 대신 작은 입자의 양자 상태를 사용합니다. 연산은 물리적 조작으로 진행하는데 전자기파나 자기장을 걸어주는 작업입니다. 전자기파는 에너지 상태를 바꾸고 자기장은 입자들의 회전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물리적 조작이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작동 원리부터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고전 컴퓨터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차원이란 그 계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변수의 수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양자계는 고전계보다 차원이 커서 연산이 빠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큰 차원의 병렬 처리로 동시에 연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양자계의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 고전계의 차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입자가 고전계에서는 2개의 차원을 가진다면 n개의 입자는 2n개의 차원, 2의 배수의 차원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입자의 수가 10개이면 그 시스템이 가지는 차원은 20개입니다. 하지만 양자계에서 한 개의 입자가 2개의 차원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고전계와 달리 n개의 입자는 2의 n승, 2의 거듭제곱의 차원을 갖습니다. 양자계의 입자가 10개이면 그 시스템의 차원은 1024로 고전계보다 50배 이상 큽니다. 입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차이는 벌어지겠죠. 이런 양자 컴퓨터로 고전 세계를 시뮬레이션 한다면 연산 속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번엔 양자 컴퓨터의 병렬 처리 과정을 알아볼까요? 중첩된 상태에서 물리적 조작을 가하면 각각의 상태에서 동시에 독립적인 물리적 조작이 가능합니다.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고전 컴퓨터와 차이가 커집니다. 영어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 기호가 섞인 8자리 비밀번호를 풀어볼까요? 이 글자들을 다 표시하려면 7비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비밀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56비트가 필요합니다. 56비트로 이루어진 숫자의 개수는 7경계 정도입니다. 만약 고전 컴퓨터로 암호를 알아내려 한다면 무작위로 암호를 입력하느라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텐데요. 양자 컴퓨터로는 4분 남짓 걸립니다. 양자 컴퓨터로 현대의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의 CPU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다양한 양자계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반도체 내부의 전자스핀을 큐빗으로 쓸 수도 있고 광자를 큐빗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가장 유망한 방법은 초전도 소자와 이온덧입니다. 초전도란 전기 저항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기 저항이 없다면 전력 손실도 없어져 고리 형태로 만들면 전압이 없어도 전기가 영구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상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초전도 소자를 양자 비트를 나타내는 소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온덧은 양전하나 음전하의 성질을 가진 이온의 특성을 이용한 덧입니다. 먼저 4개의 막대기를 평행하게 배열합니다. 막대 2개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고 교차된 위치의 막대 2개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겁니다. 걸리는 전압을 빠르게 교대하면 중앙에 위치한 이온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잡혀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이온들 하나하나에 레이저를 쏘아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 소자와 이온덧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CPU들은 극저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큐빗의 일반 양자 알고리즘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연산할 때 오류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양자 상태에선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물리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상태가 뒤섞입니다. 또 항상 0과 1의 중첩 상태를 고려하다 보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데이터의 상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양자 세계의 붕괴 현상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상태를 모르는 채로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은 큐빗이 필요합니다. 고전 컴퓨터에서는 7비트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1비트를 사용하면 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1큐빗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4개의 큐빗을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5개의 큐빗을 논리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논리 큐빗을 사용해도 오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노 기술이 발전한다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양자 컴퓨터 더 이상 공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고전 컴퓨터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덧셈 같은 연산을 잘하는 컴퓨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경제성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이용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둔 건 암호 해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개발된다면 여러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